우리가 한국에 온 것을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게요. 말 그대로 땅을 파면 돈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오는 석유 덕에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랍 최대의 부국이자 지역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 사우디가 최근 KF-21을 구매하기 위해 극비로 자국의 관료들을 한국에 파견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카이 관계자는 KF-21 전투기 수출 관련 사우디 고위 관료와 실무 회의를 진행하는 사진을 SNS에 공유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카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을 판매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 칼레드 비아리 국방차관의 한국 방문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과의 KF-21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고, 한국산 KF-21이 현재 사우디의 최우선 도입 목록에 오른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삭제된 사진에는 KF-21의 명칭이 킹덤스 파이터 21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KF-21의 명칭을 코리아 파이터라고 부르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 명칭이 킹덤 오브 사우디아라비아이기에 K를 킹덤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국의 전투기라 이 또한 멋지네요. 이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유력 후보로 꼽힌 한국, 중국, 러시아 가운데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우디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사우디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내 법안인 이스라엘의 지역적 우위 유지법으로 인해 F-35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중동국에 판매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유명하며 2년 전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는 사우디의 강국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사우디 주둔 방공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인권 문제로 인해 독일이 사우디의 무기 검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는 유럽 국가 이외에 추가 참여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또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6세대 사업인 GCAM 역시 서로 지분 경쟁으로 인해 사우디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데, 사우디가 이들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뒤처진 사우디는 당장의 군사력 증진을 이루더라도 자국 방위산업 발전에는 미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돼 단기적 진화를 통해 6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인 KF-21과 무인 전투기 패키지를 사우디에 제안하였고,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과 L-15 훈련기를 전량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하였죠. 러시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75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미그-35를 사우디에 제안하였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수호이-75는 아직 실물 기체가 없고 러시아 군에서조차 채택을 결정하지 않은 가상의 모델로, 다시 말해 개발에 성공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러시아의 제안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죠. 사우디가 중국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국과 KF-21 협력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 공군의 무기체계는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우디의 주력 전투기인 F-15 계열 230여 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파나비아 토네이도 모두 무장 통신 시스템이 나토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E3 조기 경보 통제기, 사브 2000 조기 경보기 역시 나토 규격이며 공중구비기, 훈련기, 정비 인프라까지도 모두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중국의 FC-31을 구매할 경우 이 전투기를 기존 전력과 연동해 사용하려면 무장 통신 시스템 간 호환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자국산 무기를 중국산 무기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무기체계를 연동하려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개방해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우디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소스 코드 개방 결정 권한은 미국, 유럽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죠. 즉 중국이 사우디에 FC-31을 판매하려면 사우디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중국이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무언가를 제공해 수출을 성사시키더라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고 말겠죠. 반면 한국의 KF-21은 나토 표준 규격으로 개발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기존 전력과 별다른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대공 무장의 경우 미국의 암람, 독일의 RST, 유럽의 미티어, 여기에 한국산 미사일까지 모든 무장 통합이 자랑인 KF-21이죠. 특히 블록3부터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로 개량될 계획이며 오는 2035년까지 F-414 엔진을 대체하는 동급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된다면 레이더부터 엔진까지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국산화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른 사우디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인 것이죠. 괜히 사우디에서 열린 2024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KF-21의 엔진 실물을 직접 전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KF-21 블록3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개발 예산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설정된 성능 한계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의 전투기로 완성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사우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사우디의 제1 권력자인 미스터 에브리띵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구하는 방산 자립파의 롤모델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대전까지 내려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세밀하게 둘러보았는데요. ADD 시찰을 마친 후 빈 살만은 이곳을 통째로 뜯어서 사우디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후 사우디 정부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의 ADD를 롤모델로 삼아 사우디 내 무기연구 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의 무기체계, 지휘통제, 군수지원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 방산 자립을 추진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줄 해외 파트너는 한국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국방 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모델 삼아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동급 이상의 무기체계를 개발해온 나라입니다. 이에 외산 무기 직도입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우디는 한국의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한국을 방문한 후에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난 1월 2일 포브스는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을 나타내는 5가지 특성, 리더, 경제적 영향, 정치적 영향, 강력한 국제동맹, 강력한 군사력 순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연구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WPP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데이비드 레이브스틴 교수가 이끄는 연구원들이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 부문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최첨단 방위 기술과 강력한 자립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6위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R&D 투자 비율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확대, 탄탄한 제조업 기반,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국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독자적인 방위 산업 경쟁력을 키워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에 위치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자국산 무기가 아닌 해외 수입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9위를 차지한 사우디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무기를 수입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 돈 한국에 쓰자. 사우디와 한국의 KF-21 협력으로 인해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이 FC-31의 이름을 젠35로 변경하며 자신있게 공개한 만큼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35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기체가 바로 기존의 FC-31로 불리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젠35는 그동안 최소 4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불안정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초로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11년, 그리고 첫 비행은 2012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양산은커녕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FC-31이 젠35로 이름을 바꾸고 4번째 설계를 변경한 시점이 중국 해커 조직이 미국 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해 50TB 이상의 F-35 관련 정보를 탈취한 이유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FC-31과 젠35A를 비교해보면 젠35A는 전자광화 피적 시스템을 새롭게 장착했으며 노즈 랜딩 기어 도어가 변경되었고 경계층 분리 시 초음속 흡입구와 캐노피가 재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관포 포드와 광역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로써 외관상으로는 거의 F-35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중국이 미국에서 해킹한 기술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중국의 해킹을 통해 기술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젠35는 결국 아류작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류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젠35 역시 F-35의 일부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진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한 젠35였지만 결국 사우디는 완성도가 높은 KF-21을 선택한 것인데, 현재 젠35는 여러 기술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우선 젠35에 탑재된 중국산 엔진이 스텔스 전투기에 요구되는 고출력과 연료 효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엔진 국산화를 위해 WS-13이, WS-21 등의 엔진 도입을 추진했지만 잦은 고장과 성능 부족 문제를 겪었고, 이에 약 80조 원을 투입 고성능 WS-19 엔진을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경전투기로 개발된 F-31은 스텔스 성능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력학적 특성과 무게 분포에 영향을 미쳐 최적의 성능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미세하게 변경되더라도 전체 스텔스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산 전투기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군무용 거리의 한 장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가 중국군 4세대 주력 전투기인 젠시-B의 기체 청소 현장을 체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진행자에게 기체 외부에 물을 사용하며 내부 부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면서 마른 스펀지로 이용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이 벗겨지고 수분이 기체 내부로 스며들어 부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시에는 세정제를 묻힌 스펀지를 이용해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고 절대 자동차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비가 골칫거리라고 밝혀 중국산 전투기의 내구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물론 젠10을 개발 제조한 곳은 청두항공공사이고 젠35는 선양항공공사가 제작한 전투기이므로 두 회사가 엄연히 다르다며 내구성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모든 항공기 제조사는 중국 항공산업 집단 산하에 속한 자회사들입니다. 특히 선양이던 청두던 전투기 기체 표면에 사용되는 재료는 AVIC 산하기관인 중앙항공재료과기 유한공사에서 공급받아 제작됩니다. 이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 등 전투기에 필요한 금속 소재와 첨단 코팅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한 뒤 선양항공공사와 중국항공공사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0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중앙항공재료과기 유한공사는 선양항공공사 및 청두항공공사와 핵심 항공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젠10의 계약 갱신과 젠35의 신규 제작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즉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는 개별 항공사가 아닌 중국 공영기업인 AVIC 자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전투기가 모두 문제다. 이제야 동남아시아나 남미처럼 우기가 긴 국가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레이더 장비와 기타 항공 전자장비가 고장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앞으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사우디의 강력한 자본이 만나 함께 이루어낼 눈부신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미스터 에브리띵 뭐가 필요한가요? 에브리띵.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